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이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재테크 수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야 바뀔 거예요.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노후 준비하면 여전히 뭐 막연하다는 생각, 또 잘 고른 집안채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후를 망치는 생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저는 이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데 그게 2, 3년으로 끝나는 순환적인 불황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경험을 한 장기 구조 불황인지 그거를 좀 잘 따져보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이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PPP 환율인데 이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59만 4천 달러니까 뭐 7억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더라고요.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가구당 순자산을 이게 뭐니까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 근데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 되게 크게 차이 나네요. 우리가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럼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혹시 그 이웃나라 일본에서 경험한 이 장기 구조 불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이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인데요. 이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 1평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땅값이 엄청 높네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를 할 때는요. 우리보다 더 했어요.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는데 지오다쿠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만 팔았는데도 그 구만 하나 팔아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 서울에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산다. 그게 1980년대 일본 땅값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그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그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장기 구조 불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 3년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구조 불황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그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60%였던 거가 30%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특히 주택, 집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통 사람이요.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을 딴 데 투자할까? 투자해서. 예.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 3년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네. 은행에서 돈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영끌. 그렇죠. 예, 영끌했죠 많이. 네. 예. 근데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융殖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네.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져. 예를 들어서요. 이 1990년에 일본의 이 전체 그 땅값 총 합계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다잖아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땅값은 떨어져. 그다음에 노인만 늘고 애들은 없어져. 네.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베이비붐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요.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네. 베이비붐 세대가 길고 많이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만약에 그게 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공짜로? 다른 지원도 해주겠다. 예. 그 역류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네.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그렇게 91%. 대개 나라들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네네. 우리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계 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되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요, 보통 사람이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일본이 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 안 하는 건 아닌데 간접 불구하고 투자하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점점 일본도 80년대는 내 집 갖고 있다가 세 놓고 세 받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뭐냐면 전문 회사한테 맡겨서 그걸 세를 받아요. 네.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 거기도 이제 이 간접 투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겠죠. 저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네네네. 20년, 30년 후에 만약 일본과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난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진짜 믿고 있다가는 뭐 경제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위험에 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한동안 저희 부동산 상승기가 계속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이제 잘하는 것처럼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집값 하락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후회하는 분이 많죠.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치사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예, 뭐냐면요. 일본에 지인이 하나 있는데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샀거든요. 84년도에. 예, 그게 이 버블 때 피크에 3억 6천만 원 가지고 올랐어요. 지금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돈입니다. 네. 안 팔린대요. 1억 2천이었다가 3억까지 올랐다가 3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에 된도 안 팔린대요. 네. 그런데도 아무렇지잖아요. 저기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뭐 빚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거 보여드리지만요. 네네. 저주객분지 부채 그 연령대별로 비율인데요. 일본도 40대 미만은 그게 90% 정도 돼요. 그때 빚밖에 없어요. 네네네.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현역세를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비율이 똑같이 30대 미만이 뭐 200% 가까이 되니까 비슷한데, 우리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줄질 않아요. 60세가 돼도 50% 빚이 그냥 있어요. 야, 60세가 돼도 절반 이상이 예, 빚이 그냥 절반 있어요. 가까이가 빚이네요. 그러니까 네. 뭐냐? 만약에 20년, 30년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우리 지금 가계 부채 중에서도 노인들 퇴직 전에 있는 분들의 부채가 많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네. 주택 빈곤이. 그런 문제는 없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또 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만든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네.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퇴직쯤 전후가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뭐냐면은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네. 주거의 수단이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재테크 수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야 바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제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정도는 있다면 네.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아마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거예요. 네네. 집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약 100만 가구가 줄었고 네.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준대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네. 40, 50대 애들 생기면서 늘려가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늘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 누가 집을 살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출산율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대전 끝나고 47년생부터 49년생이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네. 그때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몇 명 낳는가가 4.5명에서 4.3명 3년 동안에. 와. 그리고 네.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그러니까 6년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끝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출산율 통계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 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 네. 6.3명에서 와.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지금하고는 거의 뭐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수치네요.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 기간이 또 7년. 네.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네. 집값이 또 그 자식 세대까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네. 20만 명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씩 낳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나중에
5분질로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집이 뭐 2채, 3채 물려받는 얘기. 아까 제가 일본 얘기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